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진보당이 2월 5일 날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를 병립형에서 준연동제로 바꾼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갖는가를 소개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월 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아마도 진보당은 한두 석의 의석을 확보했을 건데, 지금 3월 5일 한 달이 지난 현재 여러 갈래의 정치 협상을 통해서 진보당은 한 5석에서 10석 정도 약진할 걸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병립형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힘이 있죠. 국힘이 정당이 하나 있고 여기에 위성정당을 만들잖아요. 위성정당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국민의 미래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다. 같은 걸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비례대표를 할 때는 얘한테 투표를 하더라도 사실상 얘가 같은 거니까 이건 국힘에 주는 거랑 같죠. 옛날에 병립형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민주당 쪽이 복잡합니다. 민주당이 있는데 여기에 위성정당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세력이 참여 가능성이 있었던 세력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죠.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 이 연합위성정당을 만들 때 조국혁신당은 배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건대는 가장 유력한 정당이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이 왜 유력하냐면 이게 녹색이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녹색 3인주의가 제3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력한데 여기는 녹색정의당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진보당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후에 얘기했지만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주사파 또는 종북전당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진보연합이 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또 세 세력이 연합을 했는데 하나가 기본소득당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입니다. 이거 뭐 기억할 필요 없겠죠.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생각보다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입니다. 시민회의가 이렇게 여기 배제되고 여기 배제되고 해서 민주당이 요 세 세력과 정치 협상을 했습니다. 정치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합의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진보당 당선권 안에 진보당 3석, 새진보연합 3석, 시민회의 4석을 주기로 했고, 당선권 안에 주는 거니까 이건 10석은 보장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구도 있잖아요. 지역구의 경우 울산 북구에서 진정호 후보, 이게 통진당 후보인데 이 진정호 후보를 단일화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지역구도 지금 합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구는 대부분 민주당으로 합의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진보당은 요 3석이죠. 요 3석하고 그 다음에 요 4석하고 요 1석 정도, 8석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가 의석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3석은 완전히 이거 거의 당선권 안에 주기로 한 거니까 된 거죠. 시민회의를 왜 진보당류로 분류했냐면 시민회의 지난 한 20년간 주로 거리 투쟁을 했던, 그 다음에 반체제적인 한미 FTA랄지 사드랄지
이런 걸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보당과 친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진보당류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세석, 네석, 세석해서 한 8석 정도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만약에 두 가지 과정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뭐냐면 병리평 2월 5일 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병리평을 채택했더라면 이건 전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기도 뭐냐면 국힘처럼 민주당의 위성정당 하나, 이건 위성정당도 없는 거지. 위성정당도 필요 없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옛날 우리가 하듯이 병리평이 됐다면 진보당은 의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준연동형을 채택한 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고, 준연동형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소수 정당 제야 또는 거리에 거리에 있었던 분들이 이 준연동을 그렇게 집요하게 몰아붙인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연동형을 한 뒤에 이렇게 새로운 연합 위성정당을 채택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녹색정의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더 하여튼 제 생각인데 이게 가능성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일 텐데 여기는 배제되고 여기는 사실은 제도권이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좀 과격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민주당 계열이잖아요. 민주당 계열의 뿌리는 민주당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고 녹색정의당은 제3지대에 가장 잘 맞는 정당인데 여기는 배제되고 여기 강경그룹이 이 정치연합을 주도하면서 일약 한 7, 8석을 얻게 됐습니다. 지난 2월 5일 날 병리평이 아니라 준연동형이 채택되고 준연동형에 기초한 정치연합이 진행되면서 진보당이 대약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진보당의 대약진이 저는 2012년 통진당 사태의 완벽한 부활이다. 이런 주제로 소개를 해줄 텐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플레이어들이 완전히 통진당이랑 같아요. 2012년이고, 지금 2024년이면, 지금 플레이어들이 아까 진보당이 3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3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진보당에서 4명의 플레이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가 손솔, 그 다음에 전종덕, 그 다음에 장진숙, 그 다음에 정태영입니다. 이 4사람의 플레이어들이 이 사람은 비례로 저걸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는 울산의 윤종호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 김재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관악에 이상규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전주 의뢰 강성희가 있죠. 강성희 이렇게 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보장을 받은 거니까 4명 중에 3명이 당선되는 거죠. 근데 이 손솔 씨, 전종덕 씨, 장진숙 씨, 정태흥은 운동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총련 3기 의장이고 경기동부 출신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진보당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진당과 진보당이 같은 거다라는 걸 보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외에 손설, 전종덕, 장진숙 이 양반들도 저는 직접 활동해본 친구는 아닌데 정태영 씨는 저랑 같이 활동했던 이력이 있고, 손설, 전종덕, 장진숙 씨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윤정호 씨는 울산 북구니까 이게, 울산 북구니까, 현대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뭐, 이 과정에서 쭉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의정부의 김재현 씨는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2012년 지역하고 비례에서 비례 7석, 비례 6석을 얻는데 이 비례 6석 중에 1번이 김재현입니다. 그 당시 통진당을 상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악 이상규는 이 양반은 통진당도 아니고 그냥 민혁당입니다. 민혁당. 한국 좌익의 뿌리. 민혁당 서열 한 10위 정도 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때 지역구에 이상규가 지역구에 당선됐던 사람이죠. 다시 제가 좀 순서를 좀 돌이킨다면 통진당이 있었는데 통진당이 있었고 통진당 해산된 다음에 민중연합당이란 걸 잠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민중연합당이 민중당으로 바뀌고 이게 2017년에 진보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통진당, 민중연합당, 민중당, 진보당 이 계열 전체 과정에서 일관되게 같이 활동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진보당의 스타일은 이상규나 김재현과 같은 그러니까 진보당의 메인들이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2선이 나서는데 그 2선이죠, 2선. 근데 이 정태영 씨는 1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선들이 나서는데 이 2선들은 이 계통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 당신들이 옛날에 그 통진당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굳이 우리는 통진당입니다 하진 않아도 통진당임을 굳이 숨기지는 않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통진당의 후손입니까? 후예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진 않아.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을 짜는 게 그거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첫 번째 그다음에 강성희 씨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적 구성에 비추어서 지금의 진보당은 통진당과 같은 거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했고요. 또 하나 같은 점은 2012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이게 자꾸 통진당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든 키워드는 이해찬, 한명숙 라인입니다. 이해찬, 한명숙, 그 다음에 문재인 이런 그룹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아요. 주도권을 잡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려면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 진보당이 설사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라도 연합해야 된다. 이게 그 노선입니다. 네, 노선입니다. 그래서 통진당의 대빵이 이정희거든요. 이정희랑 정치 협상을 합니다. 정치 협상을 해서 한국 정치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대양보를 합니다. 대양보를 왜냐하면 4월 총선에서 지역에서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후보를 안 내고 비례에서도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7석을 차지하는데 이 7석이라는 건 한국 정치 역사상 있어본 일이 없는 대약진이에요. 이상규, 김미희, 그 다음에 김선동, 오병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 이게 이 중에 경기동부야. 뭐 황당무계했죠. 그 다음에 비례 6석을 이제 얻는데 비례 6석 1번이 김재현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누구냐면 이석기죠. 이석기는 민혁당으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야. 그때. 그러니까 이석기가 민혁당의 넘버 한 5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데 이석기가 비례 2번으로 국회 진출하고 막지를 못했지.
황당무계하죠. 이런.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이석기 사태 주역은 내가 볼 땐 1차적인 거는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이지만 2차적인 사람은 이걸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해찬, 한명숙 이쪽으로 책임을 물어요. 그 다음에 지금 쭉 와서 2023년에 2024년 4월 달 일인데 이것도 지금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안 됐으면 진보당은 내가 볼 때 많아야 지역 한석, 비례 한석, 두 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아까 앞서 얘기했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비례에서만 막 5, 6석 정도를 얻게 되는 지역에서 한두 석, 그래서 지금 한 5석 정도를 더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현재 그 진보당의 대약제는 2012년 통진당 사태의 재현이다. 이게 내 얘기고, 왜 재현이냐? 첫 번째는 이 통진당과 진보당은 같은 정당이다. 같은 정당이다. 그리고 이 진보당이 2012년 4월에는 야권연합, 그 다음에 2024년 4월에는 누구야? 이재명의 어떤 정치연합에 의해서 진보당이 그 정치연합을 뚫고 의석수를 확보하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재 그 비례를 포함해서 현재 정치 지형에 대해 소개하면 먼저 보수 정당에는 국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국힘의 지금 최고 장점은 하나의 정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최대 강점이죠. 지금 민주당 계열은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하나가 친명 그룹입니다. 친명 그룹. 뭐 친명도 아니고 뭐 찐명, 종명 그러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JM이라고 합시다. JM이 친명에서 강력한 지금 친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떨어져 나가서 여기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있죠. 이게 새로운 미래인데 이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계통이죠. 이낙연 계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1지대, 2지대, 3지대라고 하면 3지대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지들은 3지대라고 자꾸 그러는데 뭐 이낙연이 3지대에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개혁신당이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은 보수정당에서 왔잖아요. 나머지 양향자, 그 다음에 금태섭, 그 다음에 또가 이제 이원욱 계통, 여기에 이제 이낙연 플러스 김종민이 있는 거고, 여기 이원욱이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이게 삼지대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될 애들이지.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1차 탈당을 한 거지. 1차 탈당. 여기에 이렇게 된 거고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개혁신당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목줄을 조여오니까 3차 탈당, 4차 탈당이 시작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3차, 4차 계속될 텐데 설훈이 있고 그 다음에 임종석은 물론 당에 남기로 했지만 그렇고 또 누가 있어? 설훈, 홍영표 뭐 이런 애들이 쭉 있는 거죠. 쭉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 있는 게 여기 있어야 게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여기도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있어야 될 애들이죠. 여기 있어야 될 애들이 얘네들이 막 그냥 친이 강경 그다음에 이런 노선을 걸으니까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튕겨난 직전에 있는 애들이다라는 게 내 포지션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또 있어 또 내가 볼 때 넉색 정의당 여기가 아마 제3지대에 가장 가까운 애들인데 여기가 이제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새진보연합 그 다음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회의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만 따로 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얘죠, 얘. 지금 얘가 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가 이제 하나고 여기까지가 다 이걸 삼지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네도 자꾸 삼지대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가 다 친명 그다음에 이재명 그룹이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생겨난 저기 지대고 그다음에 친명이 여기랑 지금 여기요. 이해가기 어렵게 당연히 비례정당을 할 때는 얘네들하고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여기랑 파트너가 돼가지고 지금 이를테면 민주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위성정당을 꾸려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위성정당을 꾸려서 이거를 거대한 다리를 다 건너뛰고 얘네들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그러면서 황당무계한 상황이 됐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여기는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겠죠. 정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국힘이 하나 있고 여기가 1번 순위 여기가 1번이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친명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친명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친명 그룹이 하나 있고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친문 이명 그 다음에 기타 계통 이게 이렇게 닫히겠죠. 여기가 1강 2중 1강 2중 이렇게 재편되는 수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구조는 유지되기 어려워요. 이건 유지되기 어렵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국힘 친명 1강 2중 이렇게 되는 수가 있고 하나는 1 힘이 있으면 1강이 있으면 내가 근데 여기 구속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버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JM 구속이죠. 구속이면 와해.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근본적인 대안이 만든다는 거.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봤어. 이게 버틸 수가 없어. 두 가지가 버틸 수가 없어. 사법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재판 지연이 굉장히 컸거든요. 재판 지연. 재판을 지연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지금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재명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는데 뭐 김인섭이랄지 뭐 김만배랄지 이게 다 유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막으려면 강력한 방탄 국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방탄 국회를 이렇게 되면 과반이 무너지는데 과반이 무너지면 방탄 국회를 누가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되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국힘이 단일 전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넓은 민주당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지금 우리는 자꾸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을 제3지대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얘네들은 제3지대가 아니라 원래 민주당이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정석이나 자꾸 달려가잖아요. 홍영표 달려가고 뭐 서른 달려가고 이런 게 그런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녹색 제3지대에서는 그러니까 이 JM 이재명이 이 민주당의 이 넓은 풀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진보당만을 배타적으로 발탁하고 있다. 이건 미스테리이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지금 상태로면은
는 민주당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법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재판 연기가 안 통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 멀리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조여오고 있거든요. 예, 백현동 사건에 대한 김인섭 씨가 5년형을 받았고, 내장동인가? 그 김만배 씨가 2년 6개월 받았고 등등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올라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방탄을 해야 되잖아요. 불체포 특권 이런 걸 가동해서, 또는 뭐 국회에서 농성을 하든 뭐라든 간에 막 사법적인 문제 해결을 정치적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건데, 지금은 그게 서서히 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올 하반기에 사실은 자코뱅당,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당의 로베스페르가 그렇게 골로 간 건데, 그렇게 골로 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까지를 폭넓게 아우르는 이 세계에서 새로운 정치적 흐름이 출현할 거다. 정치적 흐름이 출현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지금 총선은 국힘에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시대 요구에 비하면 우리의 총선 수준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이재명이 어쨌느니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에는 좀 작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반도체 문제, 뭐 이런 쭉 있는데, 의제에 있어서 좀 아직은 우리나라의 어떤 의제에 비해서는 작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주체 문제에 있어서, 주체라는 건 국힘이 조용하다는 것은 국힘의 어떤 새로운 세대 교체, 신진적인 정치 세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한 건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뭐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주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적 주체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주하지 말고, 여기는 여기대로 내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와 의제를 설정하는 데 힘을 쓰자.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